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의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6년도에 개내성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꼭 알아두셔야 될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물론 작년에 이미 이제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도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굳이 제가 뭐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모든 영상에서는요, 마치 2026년도에 개내성을 신청을 하시면 절차가 간편해지고 생계비 인정도 막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부채증명서와 같은 이 귀찮은 것도 법원이 모두 알아서 해준다 등등등 이러다 보니까요, 채무자 본인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란 말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6년도를 맞이해 가지고 개내성에서 바뀌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의하실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영상이요, 이런저런 이유나 고민 때문에 개내성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특히 개내성 신청을 주저하고 막연하게 이렇게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저 생계비가 2026년도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1인 생계비, 2인 생계비, 3인 생계비 다 이렇게 최저 생계비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평균 보면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거든요.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건데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변제금으로 내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가 인정이 되면 아무래도 월 변제금이 줄어들겠죠. 여기까지는 뭐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지 않은,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저소득 직장인분이라 든지 프리랜서,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생계비가 인상이 되면요, 당연히 변제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늘어난 분들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변제금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요즘 서울을 포함을 해가지고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최저 생계비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최저 생계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25년도에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만 21세 미만 성년자녀라든지 아니면 배우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라든지 추가 생계비에 대한 산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가급적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뭐 의료비라든지 이와 같은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이요, 이거 복잡해요. 각 법원마다 다 다르고요, 일정하게 또 정해진 기준도 없어요.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생계비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 개내생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회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요, 반드시 오래된 경험을 축적하고 개인회생 사건을 주 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개인회생 절차에 조건부인가라는 거 있죠. 조건부인가, 이거는 법원이 채무자가 신청한 이 개인회생은 일단 인가 자체는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여 인가해 주는 거죠. 단순한 인가와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매년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게 변동이 되죠. 그러면 변동된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만큼 변제금을 높여야 됩니다. 상향 조정을 하고 그에 따른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 가운데서도요,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지만은 이 조건부 인가 결정이 제법 눈에 띄고 있거든요. 조건부 인가 결정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20% 이 정도 아마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가 결정이 나오더라도요, 조건부 인가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법원에서는요, 최저 생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에 대한 자료라든지 또는 근무 현장 사진,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더 요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조건부 인가를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때 이
조건부 인가를 염두에 두고 개인회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요. 2월 1일부터 1인 1계좌에 대해서 빚이 있어도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도록 압류 방지 생계비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긴 설명은 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250만 원까지 압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요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최근 몇 년간 채무가 있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 이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요. 기초수급자로 계시는 분이 병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잠시 돈을 빌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돈까지로 수입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수급비가 깎이는 사례가 실제 발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기본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돈만큼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3월 1일부터 기존에 있던 회생법원, 기존에 서울, 부산, 수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이외에 대구, 대전, 광주 3개의 회생법원이 더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회생법원이 서울, 부산, 수원,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6개로 운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긴 설명은 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법원과 회생법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지방법원보다 당연히 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회생법원이요, 지방법원과 다른 점 몇 가지 있죠. 그걸 한번 예를 들자면요. 우선 주식이라든지 코인 같은 경우, 또 배우자 재산 같은 경우, 이것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생계비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 말고 추가 생계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회생법원은 지방법원과는 다르게 신청 채무자의 그 최저 생계비 이외에 들어가는 추가 생계비, 주거비용이라든지 자녀분들의 교육비라든지 의료부, 이거를 사실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속도가 빨라요. 회생법원은요, 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으로 신청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관할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직장이라든지 일자리를 회생법원 관할로 이렇게 옮기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게 어려운 말로 관할 잠탈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했어요. 관할을 만들어 가지고 유리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관할 잠탈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지를 옮기거나 주소만 옮겨서는 안 되고요. 실제 거주지 옮겨야 돼요. 원룸이라든지 고시원 또는 친척집이라든지 실제 거기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법원에서는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내역 조회라든지 이런 거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생법원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쉽게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 법원을 상대하려면요, 개인회생에 대한 더욱 노련한 스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지방법원의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요, 오히려 회생법원의 경우보다 더 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케바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금융 마이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서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 편리해진다는 이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은 유튜브에서 이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마이 데이터가 뭘까요?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 금융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중 우선적으로 이번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하겠다고 법원이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서류 준비를 할 때
고민 이거 많이 해결되실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게 뭐냐? 채권자 누락. 채권자 누락되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개인회생 신청하시면은 카드사 채권이라든지 또는 은행 대출도 있을 수 있고요.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채권자가. 내가 금융기관이 10개, 20개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에 이거 부채증명서 발급을 하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 계속 양도돼 가지고 팔려다니기 때문에요.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도 어려운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누락 채권이 당연히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최소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큼은 누락될 일 없다는 거, 그리고 시간 비용 도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모든 채권이 누락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심스럽게요.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심스럽게요. 아직은 전산개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속 조치가 완벽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채권이 확인되지 않아가지고 누락된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금융권이라든지 2금융권, 그러니까 최소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은행연합회라든지 저축은행 중앙회 이런 데하고는 관련이 없는 각종 대부업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한국신용정보원에서조차 신용조회가 되지 않은 채권이 또 있죠. 사업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옛날에 법인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 금액이 많은 분들은 억 단위입니다. 몇 억 단위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법인의 보증 채무에 대해서는요, 신용조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채권이 있죠. 지금 점차 대부업체가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유동화 전문 회사 같은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금융회사 채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당연히 이거 잊기 쉽습니다. 채권자 확인은요,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부채 정보를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누락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아무 규정이 없어요. 오롯이 채무자인 신청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만약 누락 채권이 발생하면요,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경우 채권자 확인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2026년도를 맞이해서 개인회생은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에게 훨씬 좋게 변경되었다는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영상도요, 2026년도에 개인회생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유력의 변한 점도 있지만은 갈수록 법원 실무, 이거는요, 전송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에 대한 서류 심사를 하는,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이 구조가 법원에 정착이 되면요, 개인회생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단순하게 뭐 서류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내지 않겠죠. AI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법원의 진행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될 거거든요. 말 그대로 채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제기를 할수록 설계하는 절차, 즉 그동안은요, 사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간과됐던 부분, 그러니까 신경을 미처 쓰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부터는요, 법원이 아닌 채무자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점, 이거는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도의 변화로 개인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이 좀 더 쉬워진다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요, 잘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누구나 쉽게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금융권 채무가 한꺼번에 조회되는 구조에서는요, 고의적으로 채권
누락 못 시킵니다. 은폐했을 경우에 더 쉽게 드러날 수 있겠죠. 부채뿐만이 아니고요. 소득이라든지 재산, 지출 구조 이거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관할 회생 법원이 늘어나는 만큼이요. 법원 실무관행, 요구 서류, 심사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2022년도 올해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이데이터로 채무를 확인을 하지만 누락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현황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득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소명자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개인회생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요. 그저 막연하게 불안해하시던 거의 공포에 가깝던 개인회생에 대한 불안감 말끔하게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뭐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은 굳은 일도 있지 않나요? 날씨가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곳곳에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줄 대리인 사무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거 좀 자랑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처리한 사건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벌써 이제 2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1월 20일에 우리 사무실에서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이 있었어요. 2025년 작년 12월 1일에 개시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려 2년이 넘은 사건인데요. 총 채무액은 4억 5천이었거든요. 채권자가 13군데 중 사채업자 포함해가지고 개인 채권자가 9군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엄청난 채권자의 이의 신청, 계속해서 법원에서는 보정공고 나오죠. 보정명령 나오죠. 이거 다 대응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변제율 14% 정도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총 채무 4억 5천만 원 중 6천만 원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정말 선방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상담 요청하세요. 제가 늘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사무실은 어떤 사건이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사무실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공탁 업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건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사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만 주 업무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회생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회생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욱한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한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볼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